네, 네.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우리 별명도 참 많았는데 그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때 뭐였지? 분노한다고 뭐. 그거 이제 각혈. 각혈, 네, 각혈 각혈 박병창. 박 선생 그리고 뭐 각혈. 병창이 밝았느냐, 뭐 노고질이 우지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각혈은 사실 좀 너무한 거지. 필토하는 거 아니야. 네, 밥 반찬 있었고요. 예, 밥과 반찬이 박병장. 박병장이고요. 자, 시작하죠. 예, 미국 시장이 뭐 0.3, 0.2, 뭐 0.2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하락폭이 1% 정도 가까이, 1% 넘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 하락했다가 오후에 반등을 해서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을 보시면 차트 보시는 분들 보면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와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이내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예, 지금 시작하면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날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지면서 방향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지금 없어지고 있다. 관망 분위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 보수적인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캐나다 CPI가 4.0으로 나와서 4개월날 최고 수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아침에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반등을 했던 것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뭐 예상대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길주들이 하락했다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나스닥은 0.23% 하락을 했지만 인텔이 4.3%를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휴. 개별 종목별로 등락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크게 하락한 것은 지금 인텔이 이 이름이 뭐죠? 인베스트데이가 지금 이제 진행했죠. 근데 거기서 CEO가 데이터 센터용 AI 칩 재고가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굉장히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얘기가 이겁니다. AI 칩이 좋고 뭐 중국의 수출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에 시장은 딱 이제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주던 길주들이 같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0.2%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폭도 그렇게 크지 않죠. 즉 일부 종목의 등락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 0.6 그리고 코스닥 0.8%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뭐 1%, 2% 과거에 막 그렇게 오르고 내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체감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종목들도 급락하는 종목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지수는 여전히 뭐 2,559, 2,600 여기 그냥 계속 있어요. 오르내락하면서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시장 방향성 없이 종목들만 움직인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 이번 주에 지났는데 월요일 날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면서 참 이제 걱정스럽다, 좀 지루하겠구나. 불편하다. 월요일날 제가 수관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시장을 보면서는 거의 대부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이제 당분간 안 봐야겠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보면은. 이틀 연속 거래 대금이 급감했는데요. 코스피가 어제 7.6조, 코스닥이 8.5조거든요. 이거 대부분 10조 이상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6조, 8.5조니까 얼마나 지루하게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 대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매도도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왜 벌써 연휴 분위기 나는 것 같아. 살짝. 그죠? 연휴와 그리고 이제 연말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시황 전략하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매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왜 하락을 하느냐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맨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장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매수세 실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부 다들 물러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사가지고 지금 이거 사면 되겠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가 매수만 있는 거지 지금 강한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씩 나와도 이제 질질질질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져서 좀 상당히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참 지루하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지금 또 그런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뭐 당분간 좀 그러겠지. 그러고 넘기거든요. 근데 이걸 시장을 매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시장이 어저께도 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후에 외국인들이 그 동시 만기 때 선물 매수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선물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매도 다시 역시 나왔습니다. 네. 3,800억 정도 국내 기관들의 거의 대부분은 금융투자 매도가 나와서 시장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개별 기업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MC 회의 뭐 다른 거 다 빼고 지금은 이제 FMC 회의 결과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 나오죠. 기자회견하고 손 대표 결과 나올 건데. 새벽? 예, 내일 새벽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결과 보고 내일 이제 시장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뭘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거고요.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나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 외의 결과 또는 예상 외의 파로장의 발언 이런 게 나오면 어떨까라고 시장이 지금 이제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도 없고 다들 그냥 한번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의 느낌은 예상 수준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그냥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수준은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지 점도표가 혹시 좀 더 올라갔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한 3차례에서 4차례 금리나 해서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올라갔을까? 요거를 좀 걱정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면 일단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실적으로 갑니다. 지금이 사기 좋을 때 아닙니까? 명절 전에 네. 항상 빠진다면서요. 명절 전에 빠질 때니까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큰 이벤트 앞두고 예. 또 눈치 보면서 또 현금 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때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언제 파느냐도 중요하겠죠. 나는 내일 아침에 박병창 이사님이 이 말을 꼭 하게 될 거라고 봐요. 뭐요? 데이터 디펜던트. 보고 살아? 파우르장이 보고 아니, 제롬 파우르장. 파월이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보자니까 그 얘기는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보자니까. 아니, 제가 볼 땐 지금이 좋아. 지금 지금이 좋아.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제가 그러면 국내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상승 모멘텀 특별한 게 없죠. 연휴도 앞뒀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 심리도 있죠. 뭐 여러 노이즈들 많잖아요. 제가 네. 이틀 연속 걸쳐서 미 중간, 미 러시아가 막 이런 것들 막 전해드리고 그랬잖아요.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당연히 보유적 심리가 되고 거래대금이 그냥 빠지로 그렇죠.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정프로님 의견처럼 네. 자 보세요.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전체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반도체를 보면은 한동안 전부 다 HBM만 얘기했죠. 후공정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전공정에 있는 일부 기업들 DDR5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고 하나마이크론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다음 주 지나면은 추석 지나고 하면 10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네. 벌써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서 연말에 어떻게 이걸 올해 끝날 건지를 벌써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벌써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차익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또 대주주 과세 그것 그렇죠. 그 걸린 얘기 또 종목들이 나오고 올해 있습니다. 유난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개별 종목 장세였기 때문에 예, 네? 예 맞습니다 올해. 집중 매매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아. 그 미리미리 팔아야 될 걸. 그러니까 이제 맨날 끝에 가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끝에 가서 빠지면은 팔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 차익 실현을 할 건 하고 또 어떤 거 조금 그 돈 가지고 그냥 현금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건 저가 매수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다른데 그냥 밑에 있는 거 좀 올라오는 거 보면 유틸리티 종목, 통신주도 올라오고 보험주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이제 매수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익 극대화를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정포로님 말씀에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11월 되면 클로징 많이 합니다. 11월 중순 들어가면 클로징해요, 기관들은요.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요 사이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대주주 뭐 회피 물량, 양도소 회피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때 되게 우리나라 시장이 참 문제이죠, 그 제도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매물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익은 극대화해야 돼. 그래서 한번 시장을 띄워야, 만약에 우리 시장이 한번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뜨는 시장이 있다면, 그래서 추석 지나고 10월과 11월 초에 한 번쯤 움직여지는 시장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시황가를 바라보고 간다면 정포로님처럼 지금 사서 그때 한번 팔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로 생각한다면. 네네. 흐름이 그랬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지금 가져가서 나 내년까지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 연말에 팔 거야, 이렇게 거래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를, 종목들 거래를 보시면 그러한 투자의 기간, 투자의 판단을 가지고 아마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여전히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든 안정감을 줘야 되고, 시장 안정감 속에서 종목이 이제 순환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동안에 꽤 오래 쉬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은 중간에 좀 올라오고 반등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은 8월 이후에 2차 전지는 이제 7월 말서부터 그랬고, 실제로는 그래서 8월 이후에 2차 전지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쭉 뭐 로봇 쭉 움직이고 그랬는데, 로봇도 고점 찍고 빠졌죠. 반도체 고점 찍고 좀 빠졌죠. 2차 전지 그랬죠. 근데 꽤 오랜 동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가격 메리트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종목 관리를 좀 하고, 또 만약에 신규로 거래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 기간별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이 캐나다로 확산 우려가 있다라는 뭐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25일날 다시 디데이 정해놓고 지금 협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자동차 생산이 미국 GDP의 2.9%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뭐 뉴스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뉴스 자체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고 노이즈가 되고 있다라는 건 좀 명확한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 이러다 보니까 아까 김포로님도 전 세계에 퍼질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캐나다 자동차 노조가 뭐 이름이 유니프라고 하는 것 같던데, 기사 보니까요. 노조에서 우리 캐나다에도 매 시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걱정이 GM 포드의 해외 법인들이 있거든요. 예. 멕시코만 가도 있잖아요. 캐나다 하면 멕시코는 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미국 대학 학자금 대출 10월 1일부터 상환 재개한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그 소비 지표나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수낙차이나라고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가 미국 법원에 또다시 파산 신청을 한 곳에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를 별로 놀라지도 않죠 지금. 이게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크게 뉴스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파산 신청했던데 지금 끝났잖아요. 다 연기시켰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거 좀 같고요. 그리고 OECD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한 거 아까 권 팀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수치보다도요, 수치는 맨날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나 또 흐름보다도 저는 어디에 좀 막 생각을 했냐면, 이 기사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올해보다도요 내년은 대부분 좀 낮췄어요. 내년은 좀 낮추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긴축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연준은, 중앙은행들은 이 긴축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은 점차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물가도 점차로 둔화될 것이고, 그것이 연준의 정책이 바뀌는 거고,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텔이 이노베이션 2023을 여러 지금 매체에서 이걸 지금 계속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핵심은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1.8나노 웨이퍼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상용화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사실 버전이 있겠지만 아무튼 1.8나노 웨이퍼를 공개하면서 TSMC, 삼성전자의 선전포고다. 2021년도에 파운드리 복귀 선언을 했는데 4년간 5단계 공정을 뛰어넘어서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뭐 그들의 얘기니까 치우고 중요한 거는 요 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분쟁과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반도체 리쇼어링 그리고 반도체 개발 속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인텔이 기술 개발 속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어떤 스탠스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지금 다음 주에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 상향을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 또 월가 IBS 한 군데서 했었거든요. 도이치에서도 투자 의견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중립에서 바이 목표 주가 65달러에서 85달러 상향했거든요. 그 디램 가격이 변곡점을 지나서 상승세이고 실적 기대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 상향할지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월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고 이번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발표할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일 미국에서 지금 흐름처럼 삼성전자도 이런 흐름으로 나온다면 우리 시장 전체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수요 예측 끝났습니다. 블랙록, 노르웨이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 다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흥행으로 끝났고 공모가 희망 공모가의 상단부 26,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21일, 22일 청약하고 10월 5일 날 코스피 상장을 합니다. 저렇게 되면 저게 로봇 테마주 중에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되는 거죠?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어디 레인보우에? 레인보우가 지금 오, 주가 레인보우요? 떨어졌는데 레인보우가 3조인가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커서 레버가 두보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요. 레인보우나 다른 로봇주가 많이 오르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수혜이다. 그게 흥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흥행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측이 있고요. 레인보우가 3조 3천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 이 종목에 또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어제 두산이 급락을 했어요. 최근 두산 급락하고 또 레인보우도 급락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억 나시죠? LG에는 솔루션 때 어떻게 했는지. 얘가 들어오면서 또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팔고 얘는 사고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예, 수급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 테마주 안에서 얘가 들어오면서 다른 거는 줄이고 또 얘는 사고 뭐 이런 걸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같이 함께 봐야 된다라. 다른 로봇 회사들은 조금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이게 들어오면 그렇게 하나 연습이 큰거 상당히 들어오면. 있는 거죠. 큰 게 들어오면 그렇게 연습이 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8분 뉴스는 맨날 가져오면서 맨날 시간도 그렇고 안 읽어드리는데 건설사들 지금 계속 좋지 않다는 뉴스고 이제 그만 가져와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9번째 뉴스만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뉴스입니다. 이걸 받아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죠. 금투협회 18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들의 예탁금 발표됐는데요. 14일 기준 고객 예탁금이 52조였는데 8월 초에는 57조였으니까 약 5조가 빠진 거예요. 5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거래를 보면 7월에 3.5조, 8월에 3.3조 순매수였는데 이번 9월 들어서 지금까지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쓰면서 이 정도까지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거래 비중이 8월에 80.1%. 코스닥은 원래 개인이 많아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거래 비중이 8월에 58.3, 9월에 53%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저는 코스닥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코스피에서 58%, 53%가 개인 비중. 포홀. 포홀. 그것 때문에 그렇나요? 그럼. 그러면은 뭐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은 대체로 이렇게 막 사고파고를 좀 덜하는 모양이군요. 개인들이 사고파고를 많이 하니까
저건 이제 뭐 물론 뭐 거래 그런 거 비중이니까 그럴 수 거래 대금에서 거래 따진 대금이니까. 거니까. 예. 근데 절대적으로 코스피는 기관 매물이 훨씬 많았죠. 절대적으로 많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개인들의 시장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개인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어떤 특정한 섹터나 특정 종목에 그렇게 또 집중해서 이런 거래가 생겼었는데 이들이 발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뭘 떠나요? 근데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80에서 뭐 70으로 이렇게 준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예탁금이 줄어들면서 네. 팔고 보수적으로 한 발 물러서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뉴스와 더불어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상반기 강세 섹터 및 테마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차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팔아버리는 뭐 손절매 해버리는 이런 매물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게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 이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떻게 좀 손 좀 봅시다. 저거. 그러니까요. 저기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스닥은 11월 원래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이 예. 11월까지만 한다 그러더니 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10월까지만 예, 한다 예, 예. 그러더니 이제 9월까지만 지금 한다 9월에 그래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뭐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점점 빨라지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 팔기 전에 내가 한 달이라도 먼저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시장에서 좀 물러서는 감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 주식 가격만 떨어지면 이제 공매도 얘기를 또 엄청 하십니다. 예. 공매도 왜 3%는 또 안 다루냐.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번에 공매도가 일년 공매도로 내내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공매도가 9월에 지금 피크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나눈 적 네,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랬나요? 하루 거래 대금 중에 공매도 비율이 제가 굉장히 월요일 높다. 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막 피크를 치잖아요. 그럼 계속 공매도가 피크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 또 공매도가 상환하면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이 주가가 등락에 있는 거고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극심하게 9월에 있는 거 봐서는 그런 거 봐서는 또 그게 풀리면서 시장에는 또 반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기가 또 온다. 또 근데 그렇게 또 해석하는 거나 아니면 그걸 또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 네네네. 아 여기 어디 이렇게 화면 한쪽에 박아둬야 되겠어요. 3%는 불법 공매도를 저주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왜 공매도랑 한 편이냐? 공매도 세력들이랑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어디 이렇게- 증권사 직원이지만 불법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런 뭐 설명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거 어디다 이렇게 딱 써놓고 네.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광고판처럼. 네, 그렇게 저희가 좀 한번 해놓겠습니다. 아이고 그 뭐 가짜 뉴스도 계속 들으니까 진짜처럼 들리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